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연 이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장은 말이죠. 연 이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 많이 오른 게 우리 시장에 관심을 좀 끌 것 같은데요.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훈풍이 깃들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도 훈풍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죠. 오늘 금요일 시장인 만큼 변동성이 좀 클 텐데 오늘도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그 변동성 잘 이겨내는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서울경제TV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똑같이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깊은 투자의 인사이트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일 시장도 그리고 증시팔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첫 번째 코너, 미장원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화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 PB입니다. 미국 시장이 연이틀 큰 폭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는 그야말로 서학개미들한테 행복한 하루였죠. 부채 한도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아주 잘 상승을 해줬고요. S&P 500이 0.94%, 나스닥 1.5%, 다우지수 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6% 급등하면서 단기 정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상승을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특히 연초 이후로 엔비디아, 페이스북은 거의 2배가 올랐고요. AMD는 60%, 애플은 40% 이상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로화를 계속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유로화가 실제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하락의 영향으로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는 증시랑 보통 중장기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달러가 오르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산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부채 한도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요 지수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이슈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2011년에 부채 한도가 문제가 이제 결국은 해결이 됐거든요. 아마 이제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 타결이 잘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1년에 부채 한도가 실제로 타결이 된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환 시장의 규모가 주식 시장보다도 크고, 경제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와 유로뿐 아니라 엔화나 아니면 호주 달러 이런 주요 외환 차트들을 다 찾아보면 현재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급증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2011년 당시에도 이러한 이제 방향성이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됐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달러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주식시장도 같이 중장기적으로 예쁘게 오른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잘 상승하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가 떨어져 주지 않으면 시장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져 주길 바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중기적 관점에서 모멘텀이 좀 외환 시장부터 채권 시장까지 좀 바뀌어가는 게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하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더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틀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지금 탐욕 단계로 지금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빅스 지수, 공포 지수는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사실은 지수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반도체 지수 아까 말씀을 했는데 GPU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좋을 거다 생각하는 게 결국은 AI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구글은 계속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덜 올랐지만 다른 반도체 지수가 급작스럽게 오르는 게 구글이 지난주에 뭐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하면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아마존까지 AI 받고 하면서 그쪽에 관련되는 기대감, 희망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 케이블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AI 관련한 언급을 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들이 많이 AI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덩달아서 이제 소비자들, 투자자들도 AI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에도 수혜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거든요. 통계에 따르면은 경기에 대한 벨타값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즉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뭔가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뭐 경제에 이제 긍정적일 거다 이런 이제 어떤 이슈가 사람들한테 이게 쭉 퍼지게 되면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업종이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반도체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 또 특이한 주가가 넷플릭스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9%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뭐 가입자가 막 폭증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좀 업데이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넷플릭스의 광고 지원 요금제라는 게 이제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넷플릭스 쓰고 있지만 광고 지원 요금제는 안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그 광고 지원 요금제로 5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했다. 출시 6개월 만에. 게다가 신규 가입자의 25%가 지금 광고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광고 요금제가 뭐냐면 기존 요금제보다 좀 더 저렴한 대신에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를 시청하면서 중간중간 광고를 봐야 되는 이런 요금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 요금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고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좀 좋을 거다, 뭐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어서 넷플릭스도 급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가 지금 2억 3천만 명이나 가지고 있는 지금 넷플릭스인데 주가가 9% 오르니까 여기서 좀 더 모멘텀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월마트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월마트도 1분기 실적, 주당 이익이 모두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덕분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 치고는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비 감소 그리고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데다가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강세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린 덕분에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자료 중에서 시장 이렇게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뭐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다고요. 네,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 종목 비중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일의 평균 가격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하방 돌파하는 종목, 상승 돌파하는 종목, 이 종목의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방 돌파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뉘앙스의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S&P 500의 경우에는 지금 이 비중이 44.3포인트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이게 S&P 500 편입 종목 중에 44% 정도가 200일선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200일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감소한다라는 거는 개별 종목들이 200일 평균 가격보다 더 하락했다는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부터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형주 떨어지는 이런 패턴으로 보통 시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중소형주부터 빠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현재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200일선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중요한 게 추세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선하고도 같거든요. 그래서 200일선을 하방 돌파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개별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수는 오르고 대형주는 오르더라도 개별 종목들 쪽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계속 주식에 투자할 거라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쏠리는 쪽의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현재 ETF나 인덱스 펀드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그쪽으로 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들의 주가 버팀이 좋아서 대형주 쪽을 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말하는 제가 논리나 논거는 잘 이해는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경험을 보면 롱숏 펀드도 있어요. 롱으로도 하고 숏으로 하고 공매도 하는 게 숏이잖아요. 이런 펀드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거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도 막 걸고 하나는 이제 롱 펀드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쪽에만 배팅하는 펀드들이 있는데 롱 펀드들은 오늘 같은 장이나 어제 같은 장이 상당히 좋겠죠. 근데 숏을 걸어놨던 펀드들은 거의 죽는 장이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숏 펀드들은 죽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를 더 칠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숏을 항복하면서 숏을 커버할까요? 그게 중요한 전략인데요. 그거는 이제 너무 개별 기관들마다 너무 전략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다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지금, 이제 콜옵션의 물량을 보면은 역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콜옵션 베팅을 많이 늘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롱숏 펀드들의 행동 이제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 중에 다양한 이제 펀드 조직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숏 베팅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헤지 펀드들은 이제 숏 베팅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물 주식을 매수하면서 숏 베팅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주식에 대한 헤지 플러스 알파로 숏에 대한 좀 강력한 이제 뭔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기관 투자자들의 우리 포지션을 다 열어볼 수는 없지만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에코프로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랐고 이거 관련했던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들이 다 잘렸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이걸 방어를 못 해가지고요. 다 집에 갔고요.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에 좀 기민하게 방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 자 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거의 증시랑 약간 하루 단위로는 거의 반대로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7%, 이더리움 0.65%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리플은 3.8%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3.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승소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이 리플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이제 소송이 걸리게 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쪽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이 소송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상승 모멘텀이 확 죽어버렸는데 요번에 그 승소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좀 리플이 반등을 해줬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미 비트코인이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신규 알트코인들도 상장을 많이 하고 있고 알트코인들 비중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항상 고점 찍기 전에 알트코인 관심도가 항상 많이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코스피로 치면 이제 삼성전자 쪽에 돈이 몰렸다가 투자자들이 이제 다른 개별 주식들, 중소형 주식들 살 때쯤에 항상 고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이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밈코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렸다거나 아니면 거래대금이 감소했다거나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암호화폐 분석을 이제 국내에서 제가 가장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적인 관점에서 경험치를 봐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2분기에 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상금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때고, 사실 뭐 늘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해드리면 너무 좋지만, 아무래도 수익은 사실은 2배를 벌든 3배를 벌든 수익을 벌면 늘 좋은 거지만, 이게 잃게 되면은 아예 이제 2번의 다음에 또 큰 수익의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적인 관점도 같이 오픈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분기는 특히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에도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보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뉴스 꼼꼼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또 어제도 시장이 잘 마무리를 해줬고 오늘 금요일 시장을 또 준비하는 마음들이 간밤 미증시를 보고 조금은 좀 기대감도 살아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만큼 어떤 헤드라인을 분석해 볼지 오늘 더욱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GCC 회원국 이단 방한. LNG 선박 수주 등 타진이라는 헤드라인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이 GCC 걸프 협력 회의라고 합니다. 아랍 산유국들의 협력 기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자, 지금 GCC 회원국의 이단 방한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훈풍이 깃들 거라는 기대감 좀 솔솔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좀 요약 들어볼게요. 네, 뭐 GCC 한다 하고 하면 이제 걸프 협력 기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그다음에 네, 바레인, 뭐 오만 이렇게 이제 6개국을 이제 지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부분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걸프만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11월에 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국내에 방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쵸. 1월 달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UAE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이제 한국과 이런 이제 중동 국가 간의 이제 협력 관계가 좀 더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관련국의 그런 이제 관계 장관들이 국내에 지금 계속 좀 방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방한을 통해서 관련된 산업군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타이틀을 뽑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중동 쪽에 시선이 쏠리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중국 수출액이 계속해서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중동에 거는 기대이기도 하잖아요. 자, 지금 제 뒤쪽에 실제로 이 GCC 회원국들과의 어떤 국가적인 일정들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 자, 이 부분도 보시면 뭐 사우디 5월 8일 교통물류장관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바레인과는 5월 13일, 카타르와는 5월 31일에 그리고 6월 15일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앞서서 뭐 LNG 선박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중동 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가 또 있죠. 네, 뭐 일단 중동 관련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중동의 그 소유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죠. 원유 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뭐 관련된 이제 자금이 좀 풍부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높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제 오일 머니가 이제 막 풍족해지면서 관련된 국내 기업의 수출도 많이 이제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 이제 대중동 이제 수출 증가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1월 달을 보다 이제 지금 4월 달을 보면 30% 정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증가폭이 상당히 좀 커졌죠.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일단 중동 지역에 이제 방을 한 다음에 네, 방문한 순방을. 이후서, 순방한 이후서부터 좀 크게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중동 지역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1년에 그러니까 저희 월 한 16억 달러 정도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한 17% 정도 증가할 만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향후에도 이런 이제 중동 지역의 수출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제 향후에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더 지금보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성장 자체가 뭐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이나 뭐 아니면 석유 플랜트 이런 쪽으로 뭐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봤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군으로 수출들이 다방면화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같이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전에는 수출을 하는 품목들이 좀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뭐 자동차, 섬유 정말 다방면으로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중동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투자 키워드도 좀 잡아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투자 키워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뭐 신중동 붐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전에 중동 붐이었는데 이제는 신중동 붐이다. 네, 그렇죠. 뭐 이전에 이제 중동 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건설 플랜트 관련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건설 플랜트 중심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건설 플랜트의 뭐 그 외에 뭐 신재생이나 아니면 뭐 의료, 뭐 방산 뭐 이런 곳 쪽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UAE를 방문했을 때도 뭐 3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UAE에 투자를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50여 개의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바레인의 이제 통상장관이 국내를 방문했을 때도 지금 한 3개 정도의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5,700만 달러 정도의 수출 계약도 이루어질 만큼 뭐 계속 지금 해당 국가들의 주요 장관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런 이제 국내와 그다음에 해당 국가 간에 뭐 MOU가 체결되거나 수출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동 국가들이 기존의 이제 석유 관련 중심에서 아마 다른 사업군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차지하고는 있긴 하지만 뭐 원유라는 게 어떻게 한정돼 있는 자산이다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유가 지금 나오고 있을 때 그런 이제 자금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영위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이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2020년도 이제 수출 구성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가운데 이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를 보면 석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번 60% 정도가 이제 석유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오른쪽에 약간 연보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석유 화학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뭐 석유와 석유 화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조금 있는 게 기타의 산업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농업이나 아니면 금속, 그다음에 광산, 전자,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작은 구성되어 있는 이런 섹터를 이제 향후에 좀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여러 국가들의 지금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군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자체적으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에 대한 경험이 있던 그런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지금 뭐 세계 선진국으로 가입을 한 거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런 이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투자 자금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임순재 대표님께서 이전에 뭐 건설 플랜트 위주의 중동 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중동 붐을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전에 중동 붐 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또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신중동 붐이다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자,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의 헤드라인에서는 뭐 LNG선 이야기도 있었고요. 기타 등등의 스마트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LNG선 같은 경우는 카타르 쪽에서 굉장히 또 큰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수혜 업종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느 쪽을 좀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중동 지역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이제 또 투자 이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요즘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방산하고 그다음에 원전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UAE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국내에 뭐 자주포도 나가고 천궁도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FA 그러니까 비행기도 이제 나가는 뭐 다양한 이제 여러 이제 군사 이제 옵션들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지역 내에 뭐 여러 이제 그 전에 이제 러시아산 제품을 많이 썼는데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혹시 뭐 인식적인 부분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기술적인.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네. 러시아산 무기가 의외로 그 성능이 생각보다 좀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도 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에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그런 틈새 시장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UAE에 지금 뭐 그 원전을 이제 건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막 지역에서 이제 원전을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지역의 다른 지역 국가들이 원전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우선적인 그런 이제 관심 사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한순간에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오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원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당장 원전을 관련주에 뭐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진행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햇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요건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산유국이지만 그럼에도 그린 에너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사막 기후다 보니까 이게 모래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 이제 패널 같은 경우에는 또 모래가 쌓이면 네. 이게 발전 효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 섞인 뭐 얘기는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수소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블루 수소, 그린 수소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청정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석유화가 천연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이 되면 그걸 따로 포집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블루 수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뭐 중동 지역이 가스는 뭐 충분히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블루 수소에 대한 뭐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린 수소 관련 쪽도 지금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을 해서 이를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그런 방식도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린 수소, 그다음에 그린 또 암모니아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도 관련 쪽으로 기술력이 상당 부분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의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뭐 K-의료 뭐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뭐 중동 지역도 이제 보면 이제 의료 관련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규모 자체는 뭐 유럽이나 미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작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의료기기 관련된 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뭐 국내 기업들의 지금 중동 진출이 계속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그 진출이 좀 더 이제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관심 있게 본 게 엔터 관련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중동 관련된 이제 국부 펀드들이 국내 엔터 관련된 주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사우디의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이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뭐 올 초에 한 1조 2천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넥슨이나 뭐 NC소프트 같은 그런 이제 게임 업체에도 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보시면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한 1조 2천억, 그다음에 넥슨 같은 경우도 2022년 3월서부터 뭐 2조 4천억 정도 뭐 지분을 투자를 했고요. NC소프트도 한 1조 1천억. 그다음에 이제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네.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한 1,4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할 만큼 뭐 국내에 이런 컨텐츠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컨텐츠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뭐 한국 컨텐츠가 사우디에서 관심을 많이 뭐 중동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대장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렇던데 뭐 이제 그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그쵸. 지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중동 지역의 연령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30대 이하의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을 이제 활용들이 많이 되면서 K 컨텐츠에 대한 관심 사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당 국가의 뭐 국부 펀드들도 뭐 자기 내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화면으로 만나보셨듯이 정말 통도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중동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늘어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임순재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원전, K방산, K콘텐츠, 또 수소, 신재생 에너지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개별 종목별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어떤 종목들 임순재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중동 관련주의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삼성이 엔지니어링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과거서부터 이제 중동 지역의 다양한 플랜트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특히 뭐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쪽으로도 여러 플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우디에서 뭐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뭐 과거서부터 꾸준한 이제 실적들을 쌓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최근 이제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린 수소나 그린 암모니아 같은 플랜트 관련된 사업을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이제 그린 수소 관련된 여러 이제 얼라이언스에 지금 참여를 하면서 그린 수소 관련 쪽으로 지금 선도적인 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뭐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네옴시티 뭐 다양하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식은템하긴 하지만.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발주가 한번 일어난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지금 전체적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뭐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추가적인 발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그거 관련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뭐 카타르에서 이제 LNG 운반선을 발주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를 잇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그러니까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카타르에서 발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회사에서 몰아주질 않습니다. 네. 국내 3개 이제 조선사에 아마 골고루 이제 배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난 2020년도에
정도의 100척 정도의 LNG 운반선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슬롯 계약을 이제 우리나라하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1차 발주가 이제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슬롯이 그 만드는 공간을 확보하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크를 이제 확보를 한다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1차 이제 발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19척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주를 했었던 전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제 한 40척 정도의 지금 LNG선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주가 될 것이다. 올해 내에 발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뭐 관련된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뭐 보도 기사가 나올 만큼 지금 상당히 좀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LNG선이 추가적으로 발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사 관련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LNG선 가격이 정말 높잖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척당 한 2억 5천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제 슬롯 계약을 할 때는 2억 달러 정도 언저리였는데 네. 그걸 아마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생각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관련된 쪽으로도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보토리눔 톡신, 뭐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보톡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보톡스 관련된 이제 생산 기지를 지금 건설하겠다라는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보톡스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는 공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지 기업과 이제 협작으로 이제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도 이제 동물성 이제 그 물질을 많이 하면서 이제 배양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이번에 이제 그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할랄이라는 인증을 받아서 그렇겠네요. 네, 그 받아서 이제 그런 이제 할랄 인증을 받는 그런 이제 생산 기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할랄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분들은 뭐 그렇게 뭐 생각은 뭐 크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뭐 이슬람권이나 그다음에 구미권 같은 경우도 다른 그런 이제 제품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안정성을 담보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할랄 관련된 인증을 받는 그런 이제 보톡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뭐 아랍권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지역으로도 수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매출도 지금보다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스테오닉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의료기기 관련돼서 정형외과에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보통 저희가 임플란트 하면 뭐 치아라 관련된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뼈를 이제 부러졌을 때나 뭐 그때 고정을 하는 것도 이제 임플란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와 관련돼서 사우디 조달청에 이제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를 공급했다라는 것도 향후에 이런 이제 그 중동 시장 내에 그 관련된 그 수출을 뭐 여는 그런 이제 창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 중동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구미나 일본 관련된 쪽으로도 매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께서 우리가 이 신중동붐과 관련해서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또 꼼꼼하게 선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통적인 플랜트 쪽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 좋겠고 네옴시티 이슈도 함께 끼워져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LNG선 쪽에서 특히 카타르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이전의 수주 이력이 담보가 되어 있는 만큼 또 한 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잊지 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디톡스 그리고 오스테오닉 두 개 종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에서 꼼꼼하게 이슈 분석 도와주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증시 8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말씀드리는 이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 센티멘탈로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펀더멘탈로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두 종목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 보시면 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의외로 잘 굴러오죠. 제 레이더가 작동이 잘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센티멘탈 코너로 하나 마이크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 마이크론 메모리, 비메모리 이쪽 하는 업체입니다. 메모리 중에서는 이제 모바일 비중이 거의 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 나라에서 하는데 한국도 하고 베트남도 하고 브라질도 하고 하는데, 최근까지 베트남이 뭐 전체 매출의 5%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25%, 30% 이상 이 수준까지 이제 곧 온다, 이런 얘기고, 브라질은 기존에 한 30% 했는데 이제 베트남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은 25% 정도로 이렇게 약화되면서 베트남 비중이 훨씬 커지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만은 여기 리포트를 하나 보시면 5월 18일이죠. 아주 금방 나온 리포트인데, 외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비메모리 쪽에 1분기에 매출이 있었고, HM 비나, HM은 하나 마이크론이죠. 비나는 베트남 쪽에 있는 이제 새로운 공장,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램프업을 하면서 영업 손실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손실이 조금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좋은 거고, 2분기에 가서는 OP,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38% 정도 성장을 할 거고, 매 분기마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포트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 우려는 2023년에 해소될 거다. 최근에 주가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주가 한번 빵 떴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초반부터 베트남, 여기 비나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여기를 좀 뜯어왔습니다. 램프업을 하면서 순항을 해서 수익성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분기에 외주 물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좋아질 수 있고, 아무래도 하반기 가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간으로 봐도 브레이크 이브 포인트,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 법인입니다. 브라질 쪽은 비중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반면에 베트남 쪽은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HMB나 여기가 이제 제대로 이제 가동이 되면서 작년 4분기부터 가동이 됐죠. 그러면 1분기에 이 정도 실적이 올라왔고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익분기점은 금방 맞출 수 있다. 특히 금년 말이면 이제 연간으로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보시면 좀 올랐다가 조정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받았네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빵 떴습니다. 9.7% 이렇게 올랐는데, 누가 샀나 봤더니 안 사고 있던 기관도 좀 사고, 외국인도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좀 사고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어제도 이제 IT 중소형주 강했는데 그 중에서도 강한 게 제 레이더에 걸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앙 수준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분위기 좋을 때 좀 많이 보셨다가 분위기 현찮을 때는 좀 뒤로 놓으셨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주식으로는 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회사 정도입니다. 자, 목표 주가 괴리율 최근에 좀 올랐죠. 4월 초에 목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2% 괴리율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인 한 20에서 25%이 정도보다는 조금은 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뭐 좀 줄이셔도 되는데, 여기서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위기 탔기 때문에 오늘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뭐 마이크론도 좋았고 다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한국의 ICT, 이쪽 IT, 중소형주, 소부장 이쪽 다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좀 바이어스를 가지고 보셔도 된다. 그래서 처음에 센티멘탈 주식으로 하나 마이크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펀더멘탈 주식으로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전체적으로 조선업 차트를 한번 리뷰를 해보죠. 저희가 AI 대 인간 코너 지금 안 하지만은 예전에 하면서 제가 조선주를 한 달 전에 이렇게 한번 훑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차트도 이런 차트가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연초부터 한화그룹에서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셌었죠. 근데 이거는 뭐 펀더멘탈보다는 M&A 관련되는 기대감 이런 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예고 최근에 M&A 뉴스가 나온 이후로는 서서히 이제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지 밀려 내려가고 있죠. 반면에 순수 조선업체라고 이제 보여지는 HD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조선업체 중에서 주가가 가장 강한 그런 순수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 순서로 이렇게 돼 있죠. 조선업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거는 압니다만은 주가들이 이미 예전부터 고평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안 가잖아요. 근데 이 HD 한국조선해양은 같은 조선업체인데 좀 안 가는 게 아니고 좀 생각보다는 가요. 왜일까요? 싸기 때문에 그럽니다. 싸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펀더멘탈 코너에서 말씀드린 이 저평가 주식들을 꼭 봐야 됩니다. 분위기 타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요. 금방 번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펀더멘탈 주식들을 보시면 끝까지 참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자,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5월 16일 날 나왔네요.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 목표 주가를 올릴까요? 저평가 상태라고 보는 거고 23년도 좋아지지만 24년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그리고 자회사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회사를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회사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회사는 바로 현대3호중공업입니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 숫자로만 얘기를 하면 말이죠. 작년의 영업이익보다 23년의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좋아지고요. 이 10배 정도 좋아진 데서 그게 2천억이거든요. 금년 한 영업이익 2천억 정도 여기서 보는데 이 2천억이 내년에는 4천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시장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삼호중공업이 좋아지면은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조선해양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걸 보면서 주가는 움직이는 겁니다. 비상장 회사이기는 하지만 그 비상장 회사의 업황이 지금 급격하게 좋아질 거를 미리 예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주사임을 고려해도 과도하다. 할인이 과도하다 이런 얘기는 너무 저평가다 이런 얘기죠. 자, 누가 사고 있을까요? 기관들이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꾸준히 이렇게 사 모으고 있죠. 주가는 서서히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PBR로 제가 좀 따져볼게요. 조선업체들은 너무 순이익이 왔다 갔다 했고 또 적자가 많이 나면 PER로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PBR로 제가 접근을 했는데 PBR 보실까요? 대우조선해양 가장 높죠. 왜 높았다고 그랬죠? M&A 밸류, M&A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죠.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전부 다 위에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높은 거는요. 보지 마세요. 싼 거 이렇게 좋은 거 가벼운 거 있잖아요. HD 현대조선해양 이런 주식을 봐야지 오래오래 투자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BR 0.6배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자, 역사적 밴드로 보셔도 밴드의 하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대고 볼 수 없는 이런 회사다. 지주사라고 이 회사도 깔보지 맙시다. 자, 목표 주가 괴리율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목표 주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빨간 줄로 올라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목표 주가는 제 목표 주가가 아니고 증권사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를 합산해서 평균 낸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후행해서 좀 올라오는 건 있어도 목표 주가 괴리율이 34%나 되는 HD 한국조선해양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센티멘탈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펀더멘탈로 HD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근 우리 증시 분위기 다시금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분위기 좋은 주식 센티멘탈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체력 좋은 종목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2개 종목 오늘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증시9에서는 꼼꼼하게 개장 시황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종목들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